읽을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4월이 시작되니까 날씨가 부쩍 푸근해졌죠. 날씨가 푸근해지면 아무래도 졸음운전 같은 거 하기 쉬운데요. 모쪼록 여러분들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휴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휴식이라는 단어로 떠올리면 우리는 상당히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그럼에도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런 마음만이라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도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선입니다. 침몰한 지 1073일 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이제 육상고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인양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온전하게 올리기 위해서 더 조심스럽게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체 수색을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가장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을 분들은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미수습자 가족분들,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진짜. 동물 뺀지 사람 뺀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할 정도로 아이들 시신 진짜 손가락 하나, 뼈 하나라도, 머리핀 하나라도 돌아오지 못한 9분들, 그리고 우리 희생자 304분 유품을 찾는데 진짜 모든 예의를 다 갖춰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진으로 봤던 그 세월호는 수색 작업들이 국민들이 볼 수 없는 방향으로 돌려놨어요. 보려면 바다에 떠갖고 그걸 봐야 되는 건 거죠. 일단은 선체가 엄청 녹슬고 워낙 처참해서 그 미수습자들도 빠른 시일에 발견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무언가를 끝을 내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왜? 우린 그게 궁금하거든요. 마음을 좀 함께 모아주셨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세월호 인양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3년을 기다려온 세월호 인양 작업, 이제 곧 마지막 관문이죠. 육상 거치에 돌입하게 됩니다. 선체 수색 기간이 다가오면서 사실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또 바랐던 이 미수습자 수습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인양 과정에서 남은 쟁점들은 어떤 것인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김창준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세월호 인양 상황부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추가 천공 작업이 있었죠, 그죠? 배수가 생각보다 안 됐고 사실상 이 배수가 상당히 지금 좀 어렵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머리 많이 굳어 있었죠. 네. 많이 굳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애초부터 모듈 트랜스포터를 더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맞는 얘기 같고요. 네.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해수부에서 좀 부정확한 이제 정보를 받은 건데, 더 이상 저희는 이제 모듈 트랜스포터가 이제 준비되지 않는다 이런 전제로 이제 저희가 천공을 이제 동의했는데, 물론 이제 천공한다고 해서 증거 훼손되는 건 아니다 하는 이제 어떤 판단 내렸고요, 물론. 네. 근데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지금 어제 제가 상황을 종합해보면 해수부가 저희한테 천공을 요구할 당시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게 믿어집니다. 근데 왜 그랬던 것 같으세요? 해수부 글쎄요. 그게 이제 인양 거치가 지금 상하이 셀비지가 이제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가 계약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 모듈 트랜스포터는 이게 사실은 그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그 빌려와야 되는데 그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비 문제겠죠. 결국 경비를 최소화하려면 배 자체 무게를 이렇게 물을 빼거나 뭐 뻘을 빼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모듈 트랜스포터가 사실 뭐 좀 적게 있어도 이제 운반이 되거든요, 안전하게. 근데 이제 그걸 아마 줄이려고 그 상하이 설비자가 그렇게 해수부를 얘기했던 것 같고, 해수부도 그걸 그냥 저희한테 뭐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을 어차피 빼긴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색 작업을 하려면 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아마 근데 다 그 자연스럽게 다 거의 다 자연 배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반잠 수선에 거치하면서 거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 텐덤 바지 때 그때 이제 올렸을 때부터 자연 배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런 건 물이 다 안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물보다 뻘이 지금 많이 차 있습니다. 뻘이요? 뻘이 지금 그러니까 물보다 비중이 훨씬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한 3년간 근데 수색 작업하려면 뻘도 없애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뻘을 치우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거는 이건 그 배를 올리는 데 필요한 건데 궁극적으로 배를 올리는 목적이 원인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뻘도 없애야 되니까 뭐 구멍을 뚫든 뭐를 하든 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네. 그죠?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세월호 좌판에 좌연의 철판도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그것도 저희가 어제 처음 해수부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이제 리프팅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가 좌연으로 이게 이제 눕혀져서. 예.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인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양되는 과정에서 이제 선창에, 특히 이제 선창 C덱하고 B덱,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적재한 공간인데. 예. 그 공간이 상당히 무거우니까 그 화물들이 이렇게 선벽을 이렇게 뚫고 일부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 사진이 있는데 이제 그래픽 쭉 하게 이제 삐져 나와 있으니까 그 리프팅 빔 밑으로 이제 모듈 트랜스포터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모듈 트랜스포터가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부분을 일부 절단하겠다는 얘기고 설명은 하여튼 크게 설명한 건 아닌데. 절단하겠다 얘기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모든 과정을 동영상 촬영해서 채점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지 않은가. 네, 그렇군요. 지금 유가족과는 소통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제가 유가족 운영위원장 전명승 위원장 만나 뵀는데요. 잠깐 오해하셨던 것 같고 저랑 한 15분 얘기하시더니 됐다고, 잠깐 오해란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납니다만은, 어떤 뭔가 저희에 대해 갖고 계시던 의심을 좀 해소하시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어떻게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이제 미수습자, 수습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우선순위죠.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원인 규명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문가들도 좀 있을 텐데, 배를 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부 충격선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아직 자세하게 아직 못 본 상황인데 저희도 언론 보도 정도고 대체적인 결론은 외부 충돌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이 외부 충돌이 되면 이 선박이 움푹 들어가는 이런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어제까지 저희 조사위원이 승선해서 본 바로는 들어간 흔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삐져나온 화물의 무게로 인해서 삐져나온 흔적만 있을 뿐이지. 안에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흔적만 있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간 흔적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흔적은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이제 의혹 가운데 하나가 내부 폭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신빙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또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내부 폭발설은 한번 적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외부 충돌설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그런 방향으로. 네. 근데 내부 폭발하면 뭐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이 가스가 차 있다거나 이런 거겠죠.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어쨌든 세월호를 그러니까 이 원인이라든지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육상 위로 올리고 그죠? 네. 올린 다음에 이거를 바로 세우는 건 아니죠, 그죠? 바로 세우면 또 더 흐트러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워 있는 상태로 계속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죠? 네. 누워있는 상태로 조사를 하는데, 내부의 지금 뭐 부식이라든지 워낙 오래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수색 작업. 그거 좀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분의 또 이 안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살아있는 분의 작업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습이겠죠. 예. 그런데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안전도 검사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해수부로부터 오늘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수습 방안에 관해서. 예. 제가 좀 초안을 봤는데, 안전도 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우선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를 한 다음에, 작업자 투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뭐가 좀 무너질 것 같으면은 보강적으로 한 다음에 들어가는. 하거나 뭐, 제거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군요. 자, 선체 절단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보류가 된 상태고요. 예. 워낙 뭐 지금 해수부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쭉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생긴 지 딱 일주일 됐는데, 예. 저희들 물론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것이 우선 근본적으로 선체 증상 조사의 규명의 이제 어떤 전급 훼손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수부 입장은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둘러본 바로는 반드시 그건 최선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난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선체를 절단하든 뭐하든 그 안에 들어가서 미수습자 수습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민간인 전문가입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면 국방부의 유해 발군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작업이고요. 예. 왜냐하면 작업보다 훼손할 수도 있는 거 있고, 좀 놓칠 수도 있고. 예. 보면 무신경하게 밟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국방부 유해 발굴단에 오늘 협조를 이제 요청해야 되는데 어제 경황이 없어서 연락 못 드렸고요. 오늘 지금 연락할 거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협조할 의향이 있으시다 해서 제가 그쪽 연락을 해서 어떤 절차가 있으면 되는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로봇을 먼저 집어넣는 모양이죠? 네, 그게 우선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 로봇은 그러니까 뻘을 다 제거한 다음에 로봇을 집어넣는 거죠? 로봇은? 아니요, 현 상태에서 넣고요. 현 상태에서요? 네, 그 안에 어떻게 생기는지 일단 봐야 되니까요. 뻘이 얼마나 차에 있는지, 그다음에 무엇이 무너졌는지, 또 어떤 위해가 있는지 이런 거. 로봇이 그런 것도 이렇게 물이 차 있거나 아니면 뻘이 있는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군요. 예, 예를 들어서 도시 하수구 점검도 좀 로봇으로 하거든요. 예. 상공이나 이런데. 네. 선체조사위원회 내일 전원위원회 개최하시죠, 그죠? 네. 어떤 거 논의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내일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미수습 방안을, 추동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방안을 확정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 내부 조직, 앞으로 향후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행령, 또 좀 내부 행정적인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하실 일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박강성입니다. 매년 사업장에서 약 1억 5천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자연 환경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겠습니까? 한 개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에 10kg만 줄여도 국가 전체로는 연간 약 150만 톤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생산 방법을 개선하거나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면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요. 나아가서 국가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한국환경공단이 자원순환 선도기업을 공모합니다. 폐기물을 줄여서 환경도 보호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이제 정부 포상까지 받는 일석삼조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연순환은 더 가까이, 폐기물은 저 멀리. 2017년 자원순환 선도기업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좋은 사람은 나의 허점만큼 좋은 점도 잘 찾아준다. 단점에 가린 장점은 정말 찾기 힘든 건데 말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노력하게 된다. 그 사람에게는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내 근처에 머물러주는 사람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다. 오늘은 배우 윤진서의 산문집 비브르사비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였었다 그러죠? 회계 기준을 바꾼 게 2011년이었는데 그 전과 비교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IFRS라고 해서 그 이후를 봤더니 사상 최대였다는 건데 예. 코스피 상장사 533개사 기준으로 봤더니 1년 전과 비교해서 이익이 15%, 영업이익이 15% 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121조 원이었고요. 예. 순이익이 80조 원. 그러니까 사상 회계 기준 바뀐 다음에 최대였다는 거고 이익률도 7.37%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거의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이익률이 좋아졌지 봤더니 매출은 봤더니 0.8%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안 늘고 이익이 많이 늘었다. 이 얘기는 곧 쥐어짠 거의 흔적이 좀 보인다는 거죠. 예, 매출은 수익성만 좋아졌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키도 크고 동시에 근육도 늘어야 되는데 이번은 약간 체지방만 줄인 딱 그런 느낌입니다. 수출 기업의 환율이 좋아서 체지방 줄였다니까 그냥 필이 확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전체적으로 되게 몸이 슬림해지고 좋아진 거죠, 상당히. 그런데 근육량이 늘었냐, 단백질 근육량이 늘었냐, 이건 아직 봐야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환경이 작년에 환율이 되게 좋았잖아요. 환율이 높아서 수출 기업에 유리했고 원자재가, 유가가 많이 낮아서 원가 절감하기, 마른 수건 쥐어짜기 괜찮아서 1조 원 이상인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인 기업들이 37개나 됐습니다. 1년 전에 27개였으니까 예. 거의 한 30%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어제 우리가 그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제 영업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몰렸다. 야, 인기가 대단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두 부류 같아요. 저 같은 기자들이 일단 많이 가입해봤고요. 제 주변에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기자, 그렇죠. 예, 혹시나 다 해보고 그리고 호기심. 이거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라고 해본 거죠. 아하. 근데 한 2만 명이 됐다는 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어제 요 K뱅크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최초의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이 은행 말고 일반 시중은행 정말 많잖아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 은행을 통 틀어가지고 모바일, 온라인상으로 새로 회원가입한 사람들 세봤더니 12,000명, 1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KT뱅크가 더 많은 거죠. 2만 명. 그 하나 자체. 상당히 어떤 처음에 출발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고 빠르면 10분, 저는 10분 더 걸렸는데 10분 정도 만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정인석 기자가 10분 더 걸리면은요, 제 나이가 또래의 사람들은 한 1시간 정도 잡으면 1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이 계속 누르는 게 상당히 벅찹니다. 인내심을 요구하는 거. 근데 엄지족들은 정말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면 어린 친구들 보면 거의 정말 손살같이 하더라고요. 정인석 기자도 어려 보이는데 더 어린 친구들 얘기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아유, 40이 넘으셨죠? 그렇죠. 이야, 참. 그렇게 봤더니 이제 K뱅크가 출발은 좋았는데 앞으로 계속 좋을 거냐. 반짝 인기냐 아니면 계속 인기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제1금융권입니까? 제2금융권입니까? 제1금융권이죠. 제1금융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인데 점포가 없는 무점포는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제1금융권이다. 맞습니다. 예. 그럼 여기도 예를 들면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고 다 똑같은 거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체감하는 청년 실업률이 실제 통계상의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거 2배 더 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보통 이제 실업률을 설문조사나 전화로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쉬고 있어요. 라고 답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직 담념자, 실망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률 안에 들어가지가 않죠. 실업자로 분류가 안 되죠. 그래서 그 통계치로 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거 보면 청년 실업률이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 보면 12.3%입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그런데 그냥 쉬었어 라고 하는 사람을 만약에 실업자라고 합산을 한다면 27.9%로 2배 이상이 뛴다는 거죠. 사실상 나 열심히 해봤는데 일자리가 없더라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죠. 나 그냥 쉬고 있어라고 다들 답하지 않겠어요. 나 일자리 구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을 합산했던 27.9% 10명 중 3명이 실업자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직 의사가 없으면 원래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 부분까지 넣으면 훨씬 더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볼까요? 아닌 사람으로 볼까요? 하면 71.7%가 실업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렇죠. 인식과 통계치는 상당한 아직까지 괴리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아유, 이거 진짜 심각해요. 학교에 있으면서 보면 이거 진짜 이게 IMF 때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참. 근데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가요? 이 부산시도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네요. 네. 대표적인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친박 정치인으로 분류됐었잖아요.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런 정책까지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부산시가 구직활동부로 연 120만 원씩 부산시에 있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구직자들 일정 자격을 있는 사람들에게 3,000명을 심사해서 주겠다라는 건데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9월쯤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청년수당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야당표. 현재로 치면 더불어민주당표 정책이었잖아요. 성남시 이재명 시장 이번에 아까 상당한 선전을 했죠. 3위까지 했으니까요. 안희정하고 0.3% 포인트 차이였나요? 그 정도까지 하던 성남시에 시작을 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했고 이제 정부도 지난달 22일에 중졸, 고졸,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들에게 생계비를 주겠다라는 상황까지 됐고 이렇게 뭔가 좀 주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온 거 보면 다들 느끼실 겁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아니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맨 처음에 했을 때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죠. 얼마나 뭐라 그랬어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등 그랬는데 허주기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다. 그랬었는데요. 자, 일본 부자들 불안해서 돈을 안 쓰고 장롱 속에 금고 속에 돈만 쌓아두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내의 이 장롱예금 장롱에 쌓아둔 돈이 430조요? 어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1년 전에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440조 원이고 일본 돈으로 43조 엔이었는데 네. 1년 전에 비해서 한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쟁겨두고 있다라는 건데 왜 이러냐? 가장 이유는 0.01%가 예금금리가 0.01%를 하면 맡기실까요? 안 맡기실까요? 안 맡기죠. 세금 때문에 아이로 남는 그렇죠. 것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은행에 맡겨봐야 뭐 이자도 없고 차라리 은행에 맡기면 내 세원 노출도 되고 하니까 정말 부자들은 알부자들은 장롱 속에 금고 속에 두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가정용 금고가 그렇게 히트를 치고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본이 뭐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저금리의 한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엔화가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금리, 미국은 금리 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금리라도 일본은 버티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예, 대단한 거네요. 정부 부처 중 7개 부처가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불금 조기 퇴근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러죠. 예? 지난 2월에 이거 원래 하자고 했었잖아요. 예. 불금조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민간 기업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안 따라오죠. 아직까지 대기업 중에 단 한 곳도 불금조퇴를 하겠다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처 중에 이제 좀 하자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다라고 신청한 정부 부처가 여기 공무원들 되게 좋겠죠.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중소기업청, 기상청 등 7개 부처입니다. 예. 이번 달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로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2시간 먼저 퇴근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뭐 문체부 같은 경우는 문화가 있는 날 이때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주 수요일에 조기 퇴근을 하고 다른 곳은 대부분 셋째 주나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지 기업들도 따라오는 거고요. 그러면 공무원들 인기가 더 좋아지겠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 매주 화요일 4부에서 보내드리는 순서. 그런데 이 순서가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우기 때문인데요.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대선 후보 선출이 됐고요. 오늘 국민의당 후보도 7시 반, 오후 7시 반에 이제 선출이 되는데요. 자, 이 시간에 최근 대선 주자 지지율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고요. 후보들의 다양한 대결 구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선 주자 지지율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예, 최근 조사 결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전국 성인 1,016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다자구도입니다. 다자구도는 이제 모든 이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을 놓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재인 34.6%, 안철수 22.3%, 안희정 12%, 이재명 8.9%, 홍준표 7.6%, 유승민 2.7%, 심상정 2%, 김종인 0.8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일단은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제 유무선 병행 방식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응답률은 15.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방송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씨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은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자구도에서 30% 중반대, 초중반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위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이제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오늘 국민의당이 뽑으면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하면 각 정당은 다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셈이 되고, 그래서 오자의 대결 구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방금 이제 소개해드린 조사에서 이제 오자 대결을 물었습니다. 여기 이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포함했긴 했는데 수치를 불러드리면 지금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43.6%, 안철수 29%, 홍준표 8.6%, 유승민 3.1%.
그다음에 김종인 2.9%, 심상정 2.4%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30% 가까이 이제 29% 이렇게 올랐고 문재인 전 대표도 30% 아까 중반대였는데 40%대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게 다자구도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김종인 이렇게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은 네. 안철수 후보가 22.3이고 안희정 후보가 12%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다자구 6자 가상 대결을 했을 때 네. 예? 안희정 지사의 표가 안철수 대표한테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가 이게 12%, 27%만 갔다? 네. 이게 왜냐면 안희정 지사에게 지지를 보냈던 표들이 이제 중도표와 보수표가 많긴 하지만 예.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절반밖에 안 갔다는 건 절반이 그러면. 그렇죠.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조사들 후보가 정해지면서 나오고 있는 조사들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좀 30%대에서 40%로 오르고 안철수 전 대표도 30% 가까이 이제 오르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비슷한 것에서 이제 보면은 경선 후에 이제 민주당 주자들 이제 후보들이 줄어드는데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강한 이재명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표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예상하고 좀 달라요. 심상정 후보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 여론조사만 보고 본다면. 그렇지. 심상정 후보 진보 성향층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 쪽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진보 성향층에서의 위기감이 고조되게 되면 진보 성향이 강한 심상정 후보로 갈 수도 있는 표가 문재인 전 대표로 가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은 어쨌든 유동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표들이 문재인으로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던 중도표와 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로 이제 이동하면서 이 두 명의 후보가 1, 2후보가 다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표가 이미 다 흩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안희정 지사에게 있었던 중도표와 보수표가 100% 다 안철수 전 대표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부는 지지 후보가 없는 무당파로 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안철수 전 대표가 보여주는 가능성이라든가 행보 이런 것 따라서 추가적인 이동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 한 5자 또는 6자 구도에서 30% 안 넘는 조사 결과들도 있는데 30%를 아마 안정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 구도가 지금 거론이 됐을 때 양자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어제 나왔죠. 네. 아까 오다 들어보니까 이제 2부에서도 말씀하시고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일부를 안 들으셨구나. 일부에서도 했어요. 네. 일부 조사에서 이제 팽팽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들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대표가 앞서기도 한 것들이 이제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양자 구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양자 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강 구도와 구별해서 사용하는데 후보가 딱 2명만 있는 거예요. 양자. 그렇죠. 양강은 다자 구도 속에 양강이 성성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양자 구도 여론조사의 선택지를 2개만 놓으면 다른 후보들은 이제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온 것인데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선관위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앞으로 양자 구도는 얘기하면 선관위가 조사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과거에는 좀 많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이긴 한데 이제 지금 그 가상 대결도 이건 걸리겠네 그러면? 가상 대결도 다 포괄하지 못하긴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조사 의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여론조사의 폐해도 있긴 한데 이것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처럼 정치의 선거 부분을 이제 쇼처럼 이제 즐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경직되어 있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국가기관에 일단 신고를 하고 또 일정 부분 그것을 체크를 받아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아주 민감하게 각 정당에서 각 세력에서 문제 제기하고 하면서 좀 많이 좀 경직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제 긴장한 증거다. 뭐 여론조사 가지고 선관위에 이의제기하냐고 하면서 이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여러 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선다 또는 아주 비슷한 수준에 갔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요. 다른 당에 이제 후보들이 있는 것, 보수 후보들도 있고 또 뭐 심상정 후보도 있는 상황에서는 오자구도 이런 상황에서는 갔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는 상당히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격차는 좀 더 좁혀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보수층에서의 어떤 지지 후보를 보수 후보를 통해서는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 기대감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추가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그 가능성 격차는 좀 좁혀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양강구도의 어떤 경쟁 구도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기자분들이 판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제 저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양강구도 흐름으로요. 양강구도 흐름으로 지금 국면으로 일정 부분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것이 이제 뭐 누가 이긴다 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반드시 앞설 것이다 이제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안정적 우위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일정 부분 가져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수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것이 이제 인위적인 단일화라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유권자들에 의한 어떤 전략적 이동 등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는 진입하고 지금 아까 이제 조사 결과들을 말씀드리면은 보수 후보들이 사실은 지지율이 뭐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이미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동전론도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워낙 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컸기 때문에 또 이제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어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반대층에 의한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어떤 역풍, 보수층의 전반적인 결집을 이뤄낸다. 라고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최순실 게이트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효과도 혹시 더 크다고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별다른 어떤 판세 변화, 보수층의 결집이라든가 샤이 보수가 있어서 나타난 현상은 적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보수표들이 다시 이제 보수에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글로 결집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약간 수용도 높은 뭐 중도 성향인 안철수 전 대표에게 다소간 더 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는 거죠. 비문연대는? 비문연대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뭐 지금 다른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사실은 어떤 현찰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과거 명성이 화려했다 하더라도 그 현찰인 지지율이 없으면 여론을 못 움직이니까 영향력이 없고 안철수 전 대표가 선택하냐의 문제인데 그러나 전면적으로 이것을 하기는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은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이 어쨌든 야권 성향이 강한 측면이 있겠고 또 중도 성향층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도 성향층에서도 정권 심판 기류가 강한 흐름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수 정치 세력과 특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가지고 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심판 정서 강한 중도표 또 야권 성향이 강한 호남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손을 잡지 않으면서도 손짓을 하면서 유혹하는 보수층을 이제 그런 행보를 통해서 이제 보수층을 추가 흡수하려고 하는 전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뭐 외교 특사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의 전략의 행보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면 얘기도 이제 얼핏 그것과 이제 연장선에서 전략적인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일단 정치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것이 이제 보수 세력과 연대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 부각할 수밖에 없을 거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작지만 작은 곳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